도련님이 떠나신 후 나는 광에 떨어졌지요. 발작으로 말이냐, 아니면 일부러 그랬느냐. 그야 물론 일부러 한 거죠. 무슨 일이고 완전히 꾸며놓고 있었으니까요. 난 유유히 청청대를 아래까지 내려가서 유유히 들어누워 신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들려 나갈 때까지 퍼덕거리고 있었죠. 아니 잠깐, 그럼 그 후에도 병원에서도 줄곧 연극을 하고 있었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 가기 전에 정말로 심한 발작이 왔습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심한 것은 처음 겪었으며 꼬박 이틀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답니다. 그래. 다음엔 나는 언제나 이 침대에 뉘어졌는데 내가 간막이 뒤에 뉘어진다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내가 병이 나면 마르파가 언제나 자기 전에 자기 방 간막이 뒤에 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거든요. 그 여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언제나 상냥하게 대해 주었죠. 밤에 저는 신음했습니다. 하기야 낮은 소리였지만서도요.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드미뜨리님을 기다렸지요. 기다리다니 너희 방에 오기를 말이냐. 내 방에 무슨 볼 일이 있습니까? 아버님 방에 말이죠. 왜냐하면 그날 밤으로 그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을 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내가 없으니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어서 직접 담을 넘어서라도 집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것 좀 예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형이 안 오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 사람이 안 오면 나도 무슨 일이고 단행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 더 잘 알아듣도록 말해다오. 서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빼먹지 말도록. 나는 그 사람이 주인님을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일이었죠.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 2, 3일 전부터 말입니다. 첫째, 그 사람은 그 신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무렵 의심과 화가 쌓일 대로 쌓여 있었으니까 이 신호를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 틀림없었죠. 그건 절대로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잠깐 기다려 하고 입안이 가로막았다. 만일 형님이 아버지를 죽이면 돈도 가져가 버릴 게 아닌가. 너라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냐. 그러고 보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 난 그걸 모르겠는걸. 사실은 그 사람은 돈이 어디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었죠. 내가 그저 돈은 베개 밑에 있다고 가르쳐 줬을 뿐인데 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에는 상자 안에 들어있었지만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은 신용하고 있었으므로 나중에 내가 돈을 넣은 그 봉투는 성상 뒤의 한쪽 구석에다 옮겨 놓으라고 일렀죠. 거기라면 특히 급하게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봉투는 사실 주인님 방 한쪽 구석의 성상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개 밑에 넣어두다니 우스꽝스런 얘기죠. 그러느니 차라리
상자 안에 넣어서 쇠를 채워두는 편이 낫죠. 그러나 지금은 모두 베개 밑에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으니 바보 같은 생각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드미트리님이 아버님을 죽이더라도 보통 살인 때 흔히 그렇듯이 조그만 소리에도 질려서 무엇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달아나 버리거나 아니면 붙잡혀 버리거나 할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라도 그 다음 날이나 그날 밤에라도 성상 뒤에서 그 돈을 슬쩍 해버리고는 죄를 고스란히 드미트리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죠. 나는 언제라도 그 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님이 만일 아버지를 때리기만 하고 죽이지 않는다면, 물론 나도 돈을 갖지 않고 그대로 더 두었겠지요. 그러나 또 이런 계산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주인님을 때려서 기절을 시킬 때는 난 역시 돈을 훔치고는 나중에 주인님을 때리고 돈을 훔쳐간 것은 드미트리님밖에 없다고 주인 마님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 다오. 난 뭐가 뭔지 모르겠는걸. 그럼 역시 드미트리에게 죽이게 하고 돈은 내가 가졌단 말이지. 아니죠. 그이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기야 지금이라도 도련님에게 그이가 범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설령 도련님이 사실상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앞에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역시 도련님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도련님은 흉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내게 의뢰를 해놓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죄다 알고 있으면서도 출발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밤 이 사건의 장본인은 도련님 혼자뿐이며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결코 장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도련님 눈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련님이야말로 법률상의 진짜 범인입니다. 뭐 어째서 내가 범인이냐? 이반은 자기 얘기를 뒤로 돌린다는 결심을 잊어버리고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건 역시 그 체르마시냐를 두고 하는 말이냐? 그러나 잠깐, 내가 체르마시냐로 간 것을 서로 내가 동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자. 대체 뭐 때문에 내 동의가 필요했나? 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도련님의 동의를 확인해 두면 도련님이 돌아오시더라도 없어진 이 3천 루블리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어쩌다가 내가 드미트리님 대신에 당국의 혐의를 받거나 드미트리님과 한패라는 의심을 받거나 할 때에는 도련님이 나를 변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산을 손에 넣고 나면 그 후 언제까지나 평생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은 뭐니 해도 내 덕이니까요. 만일 아버님이 그루센카와 결혼했더라면 도련님은 동전 한 푼 받을 수 없었을 게 아닙니까? 그럼 그 후 평생토록 나를 괴롭힐 생각이었구나. 이반은 이를 갈았다. 그러나 만일 그때 내가 떠나가지 않고
너를 고소하면 어떡할 생각이었나? 그때 도련님이 무엇을 고소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체르마시냐로 가라고 권한 것을 말입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게다가 우리들이 얘기한 뒤에 도련님이 출발하건 남아있건 마음대로 하셨을 게 아니에요. 만일 남아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죠. 나는 도련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만일 출발을 할 때는 그건 도련님이 나를 재판소에 고소하거나 하는 대신 이 3천 루블리의 돈을 내가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도련님은 나중에 추궁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는 법정에서 죄다 털어놓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뭐 내가 훔치거나 죽였다고는 말하지 않죠.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도련님한테 훔치고 죽이라는 교사를 받았으나 나는 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련님의 동의를 받아놓고 절대로 나중에 도련님한테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련님은 아무데도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나는 반대로 도련님이 아버님의 죽음을 무척 바라고 있었다고 폭로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도련님을 눌러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한마디만 짓거리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사실인 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도련님은 평생 지옥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걸 바라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 말이지. 이반은 다시 이를 갈았다. 틀림없이 바라고 있었죠. 도련님이 동의를 한 것은 말하자면 내가 그 일을 해도 괜찮다고 무언중에 허락해 준 거나 같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가만히 이반을 바라보았다. 그는 매우 쇠약해져서 조그마한 소리로 나른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무엇이 그를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무슨 궁심이 있는 모양이었다. 이반은 그것을 느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